나는 30대 중반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국내 대학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다행히 담당 교수님과 함께한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대기업 연구직에 취업할 기회도 얻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나와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역시 대기업에 취업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가 석사과정을 마치기 전부터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온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가 강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존중했고 때로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반면 나는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유학과 박사과정까지 금전적인 걱정 없이 이어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까지 했다. 안정된 직장이 생기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었다. 최근 취업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그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학업을 마치느라 홍기가 찼던 우리는 사귄 지 3년, 취업 1년 후 결혼을 서둘렀다.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구 조건 또한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은 신혼집 문제였다. 우리 전세로 시작하자.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3억 정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나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맞벌이하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금세 그늘이 드리워졌다. 왜 굳이 힘들게 시작해? 오빠네 부모님 능력 있으시잖아. 집 정도는 도움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잖아. 그건 안 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안 그래도 늦은 결혼인데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할 거야?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야겠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나는 전세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는 부모 도움을 더 받아 전세가 아닌 자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화는 점점 토론이 아니라 싸움에 가까워졌다. 오빠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현실을 좀 봐. 나 혼자 고생한 게 얼만데 이제라도 안정되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알아.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지금까지 난 부모님께 도움받으며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도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 늘 남들 눈치 보며 살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더 이상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데 오빠를 만나면서 그 현실이 내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 생각이 틀린 거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젖어들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틀린 건 아니야. 다만 그 과정이 너무 달라. 같이 가기 힘든 길 같아.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등 돌린 현실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었다.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뜻밖에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는 전화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사이였기에 직접 내 의견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부족하게 자라서 욕심이 많아. 가진 게 없으니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컸어. 그러다 보니 안정된 시작을 누구보다도 원했을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자네 마음도 이해해. 스스로 서고 싶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도 알아.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려면 결국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은 내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생각도 어머님과 같나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전보다 한층 지쳐 보였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분명했지만 그 감정 위에 쌓인 생각과 고집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만나자고 했어.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전세로 시작하는 대신 최소한 예물이나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께 더 도움을 받는 건 어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완전히 내 뜻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거리를 줄이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래, 그 정도라면 부모님께 부탁드려 볼게. 결국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신혼여행을 위해 몰디브로 향했다. 몰디브의 바다는 그림 같았다. 저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집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전세로 시작하는 거 솔직히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 오빠네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신혼여행까지 와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우리 이미 정리한 문제잖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오빠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남들 다 집 장만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뒤처질지 생각해봤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빠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현실 좀 보라니까. 나 혼자 힘들게 살아와서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 힘이 아닌 남의 도움으로 편하게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면서 시작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에는 사랑 대신 서운함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결국 그녀는 가방을 챙겨 호텔 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럼 한국 돌아가서 정리하자. 결혼식만 했지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우리.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호텔 문을 닫고 떠난 뒤 나는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이 맞아서 마음을 열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결혼식과 준비 과정도 어쩌면 내 생각을 바꾸려는 수단이었을 수 있었다. 지출한 예물과 비용, 수천만 원의 손해와 배신감이 스쳐가며 결혼이 단순한 행사나 로맨스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과 예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상대가 혼인을 파기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금액과 과정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음은 차분해졌다. 사랑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남아있던 미련과 착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공허함과 허탈함만 남았지만 그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이 자라고 있었다. 전세는 싫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